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의과대학교 의학과 부교수 겸 마이오케어 대표이사 김일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효과적인 체중 감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체중 감량이죠. 체중 감량의 방법은 다이어트와 그리고 운동이 대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체중 감량은 근육이 함께 빠집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방법은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효과적인 바람직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겠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되 체지방을 주로 감량하고 근육량은 잘 보존하거나 바람직한 방법은 더 증가시키면 좋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체중 감량을 한다면 체지방을 감량하고 근육량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중 감량을 할 때 근육량을 잘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또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인데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할까요? 사실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말씀드렸듯이 근육량의 감소가 크다 할 수 있죠. 체중 감량은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열량,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열량과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하더라도 섭취량이 더 많으면 당연히 체중은 증가할 것이고 또한 섭취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으면 체중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체중 감소나 같은 체중 증가 또는 유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근육 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그 상태는 그렇지 않은 상태와 비교했을 때 더 건강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수영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는 하루에 약 13,000kcal에서 15,000kcal 정도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 양은 사실상 보통 성인들이 섭취하는 열량에 비해서 5-6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펠프스는 아주 훌륭한 체중과 몸매를 가지고 있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실시합니다. 필요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해서 유산소 운동의 최대 산소 섭취량의 최대 유산소 능력의 25%, 65% 그리고 85%에서 운동을 수행했을 때 우리가 운동할 때 사용하는 주된 연료 4가지. 첫째, 근육 글리코겐,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인 글리코겐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 머슬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에디포스 티슈,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서 그게 분해되어서 근육으로 와서 사용되는 플라즈마 프리팹 애시드, 지방산, 그리고 주로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스, 즉 혈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혈당의 사용은 강도 디펜던트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체지방에서 유래한 지방산의 사용은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상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근육 내에 있는 지방인 중성지방은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했다가 아주 높은 운동 강도에서는 감소를 합니다. 반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 글리코겐은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아주 높은 운동 강도에서는 엄청난 비율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약 65%의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 양쪽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지방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있는데요. 운동 중에는 이와 같이 양쪽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지방 소비 시점이 약 65%의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 운동할 때입니다. 그러나 운동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 중에 이 변화만을 통해서 그래 65%, 약 65%의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에너지 소비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비만인 사람 또는 비만이면서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작은 사람, 보통 비만인 사람은 또 근육도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체지방량 약 1kg을 감소하려면 약 7000kcal의 추가적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하루에 1000kcal 정도의 식사량, 열량 섭취를 줄인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가 되겠죠. 만약 이것을 한 달 동안에 이제 1kg을 줄인다고 했을 때 체력이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약 60ml 산소 per kg body weight per minute. 다시 말해서 분당 체중 1kg당 60ml의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정도의 사람이면은 보통 사람보다 유산소 운동 능력이 꽤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 약 20분 조금 넘게 추가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게 되면 이 7000kcal를 사용하게 되고 1kg의 체지방량을 감소할 수 있는 반면 체력이 낮은 사람, 예를 들어서 VO2 max, 즉 최대 유산소 운동 능력이 20ml 오xygen 산소 per kg body weight per minute. 다시 말해서 분당 1kg의 체중당 20ml의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에 체력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는 대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3배, 즉 매일 65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VO2 max의 약 50%, 그러니까 아주 빨리 걷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빠르게 걷는 아니면 가볍게 뛰는 정도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해야지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체력이 낮을수록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 또 운동해야 될 시간도 많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유산소 운동 또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항성 운동을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항성 운동이 갖는 체중 감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성 운동은 그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운동 자체로 인해서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촉진된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이틀, 즉 48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죠. 또한 저항성 운동 직후에 식이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든 식이단백질 또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구종의
최적배합의 필수아미노산을 적절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또한 장소 운동은 예전 연구에서는 몰랐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운동 강도가 낮은 강도에서도 충분히 높은 강도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1RM, 즉 Repetition Maximum, 다시 말해서 한 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몇 %에서 운동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운동 방법인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내가 한 번 딱 들 수 있는 최대 무게가 100kg이라고 한다면 약 그 정도의 약 7에서 90%, 즉 70에서 90kg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운동 방법이었습니다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것의 100%의 약 30%에서 반복 횟수를 늘릴 경우에 효과가 그만큼 난다는 것이 연구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최대 근력의, 즉 1RM의 90%에서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까지 운동을 한 경우와 최대 근력의 30%에서 운동을 하는데 90%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30%의 최대 근력에서 더 이상 들지 못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동량을 보면 30%에서 더 이상 들지 못할 때까지, 즉 여기 표시된 것은 30 fail 되어 있죠. 그리고 30WM은 30%에서 90%에서 운동을 했을 때와 워크를 매치하는 것입니다. 운동량을 갖다가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믹스트 FSR, 즉 근육 단백질의 합성 속도를 보면 90% fail에서 레스팅 컨디션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아졌고 30% 워크 매치에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운동 강도가 가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30%에서 fail 할 때까지 할 경우에 그 효과는 다시 90%와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B 패널을 보시면 Myofibrillar FSR, 즉 이것은 위에서 보신 것은 전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의 합성량이라 한다면 우리가 근육 수축에 더 관여하는 중점적인 수축성 근육 Myofibrillar 프로테인의 합성 속도는 오히려 4시간대에서는 안정시에 비해서 90% fail이나 30% fail에서 비슷하지만 24시간 지나서 다시 측정해 봤을 때 여전히 30% fail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량에 대비해서 볼 때는 90% 강도가 높은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만 만약 그와 같은 운동 강도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또는 걱정된다면 낮은 저강도 운동 강도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좀 더 많은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영양소가 병행되지 않으면, 적절히 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운동은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이와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메신저 RNA죠. 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재료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근육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근육 단백질이고 그 중에서 수축성 근육 단백질 그리고 수축성 근육 단백질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공장에 필요한 단백질,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로버트 울프 교수님께서
아미노산 프로테인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이시죠. 이분이 쓰신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자료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근력 운동 후 근육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핵심 아미노산으로서 단백질이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11가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또는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반면에 11개의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다른 음식을 충분히 먹는다면 충분히 만들어지는, 따라서 따로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은 그 구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히 배합해서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을 합성을 유도하는 단백질 내의 유일한 성분 9가지입니다.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체중 감량 시 근육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또한 체중 감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먼저 식사 유발 발생을 증진시킵니다. 즉 음식을 먹고 나서는 음식물이 우리 몸으로 최종 흡수되고 또한 다양한 대사 과정 중에서 합성되고 변화되는 가운데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 소비의 증가 정도가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했을 때 가장 큽니다. 이는 사실상 필수 아미노산 섭취 후에 근육에서 그리고 다른 조직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은 기저 단백질 합성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즉 필수 아미노산 자체가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한 단백질을 합성을 증가시켜서 더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먼저 식사 유발성 열 발생, 영어로는 Diet Induced Thermogenesis라고 하는데요. 안정시 대사율, 즉 Resting Metabolic Rate, 이것은 우리가 안정 상태에서 우리 몸이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Thermic Effect가, 즉 식사 유발성 열이 발생합니다. 즉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Resting Metabolic Rate, 안정시 대사율입니다. 대개 식사 유발성 열 발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것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순입니다. 이 세 가지 매크로 뉴트리언트 중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훨씬 더 식사 유발성 열 발생이 더 높은 것이죠. 단백질보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유청 단백질은 인텍트 프로테인 중에 근육 단백질 합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이 유청 단백질과 비교해서 필수 아미노산 동량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은 2배 이상으로 더 증가합니다. 이것은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은, 즉 여기서 말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최적 배합의 구종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은 유청 단백질에 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닭가슴살 또는 다른 육류, 당연히 BCAA 보충제보다 훨씬 더 높은 근육 합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필수 아미노산은 구종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고 최적 배합이 되어야 하지만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BCAA는 이 구종의 필수아미노산 중에 3종에 해당하는 필수아미노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BCAA 단독으로 섭취하게 되면 근육 단백질은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 즉 열량 제한 식사는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동만 해서는 쉽게 체중이 감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근육량을 잘 보존하지 않는 체중 감량은 사실상 요요 현상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즉 악순환을 유발하는 시작 단계가 됩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필수아미노산이 그 대안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종의 필수아미노산을 프로테인에, 유청 단백질에 추가해서 섭취했더니 에디포스 티슈, 즉 지방 조직의 감소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났고, 또한 단백질 합성 속도도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멘토이신 지도 교수님이신 로버트 울프 교수님과 또한 저와 같이 연구했었던 연구자들과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구종의 이센셜 아미노애시드 필수아미노산을 웨이 프로테인과 병행해 섭취한 경우와, 또한 케이신 프로테인, 그러니까 카제인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카제인 프로테인도 웨이 프로테인만큼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종의 필수아미노산을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노인들, 특히 비만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배합의 필수아미노산 보조제를 섭취했을 때입니다. 이때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그 체중 감량에 추가되는 것이 에디포스 티슈, 즉 지방량의 감소였고, 더불어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입니다. 필수아미노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개 단백질의 퀄리티, 단백질의 질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필수아미노산이 얼만큼 많이 그 단백질에 들어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내로 얼만큼 흡수가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지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Digestible Indispensable Amino Acid Score, DIAS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울프 교수님과 논문으로 제가 이제 논문에 관여를 했거든요. 이때 보시면 indispensable amino acid 또는 essential amino acid 같은 말입니다. 이 양이 얼마큼 들어있느냐가 그 단백질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그룹에서 예전에 수행했던 연구의 결과를 보시면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구종의 필수아미노산인 거죠. 연구에 따르면 구종의 필수아미노산 18g을 섭취한 경우와 똑같은 구종의 필수아미노산 18g에다가 22g의 비필수아미노산을 섭취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은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비필수아미노산만 섭취했을 때는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단백질 합성은 구종의 필수아미노산에 의해서 촉진됨을 이제는 대부분 다 압니다. 가끔씩 특정 필수아미노산만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루신이죠. 또는 루신이 포함되는 BCAA를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시험에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한 번도 장기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 9종의 필수아미노산은, 더 나아가 이 20종의 필수아미노산은 팀으로 일합니다.
루신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보시는 것은 mRNA입니다. mRNA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 몸에서 이와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라 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와 같은 mRNA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단백질의 구성 성분은 20가지 아미노산입니다. 그 배합이 단백질마다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비필수 아미노산은 11종의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종의 필수 아미노산은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9종의 아미노산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필수 아미노산이든 비필수 아미노산이든 그 메시지, mRNA의 메시지, 코딩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단백질이 되는데요. 만약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멋진 슈퍼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카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한 배합으로 있을 때 단백질 합성은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그 효율성은 운동을 수행했을 때 더 커집니다. 수년 전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로버트 교수님께서 게재하신 편찬하신 BCAA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식이 BCAA 섭취는 근육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어떠한 임상 연구에서도 BCAA 섭취 자체가 근육단백질 합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 장기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또 다른 세계적 권위자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이클 레니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트랜지언트하게 일시적으로 소량 증가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육량 유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을 수행하고 근력 운동 후에 또는 전에 중에 최적 배합의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을 할 때에는 유산소 운동 후에, 직후에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전에 섭취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 중에 루신이 근육에서 산화됩니다. 따라서 섭취한 필수 아미노산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고 그래서 근육단백질 합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이 운동 중에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거나 또는 지방산 산화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근육단백질을 합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산소 운동은 운동 후에 최적의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근력 운동은 전중 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심플하게 생각해서는 모든 운동 직후에 최적 배합의 9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단백질, 대표적인 것이 수축성 근육단백질과 또한 유산소 운동 후에는 마이토콘드리아 프로테인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정시에 비해서 안정시에는 우리가 근육단백질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특히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1년 정도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죠. 필수 아미노산만 섭취해도 트랜지언트하지만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근육단백 합성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둘을 병행하게 되면 그 효과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상승 효과를 만들어서 2배, 3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운동과 필수 아미노산의 그것도 최적배합의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2배, 3배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한 체중 감량 시에 근육량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적배합의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디에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유에 담아도 괜찮지만 권장하는 바는 물에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 근육량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운동과 더불어서 보조적인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 식사 유발성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서 또한 그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 건강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